그림자 두 개가 서로를 반쯤 가립니다. 건네는 것인지 감추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척은 가까운데 사정은 멀리 숨어 있습니다. 도련님,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탁하네. 사람의 삶이란 때로는 품에 안고 지키려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버려야만 한다고 여겼던 것이 끝내 삶을 붙들어주곤 합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몇 리 떨어진 작은 고개를 넘으면 논과 둔덕이 번갈아 이어지고 해가 기울면 검은 비단처럼 골짜기마다 어둠이 내려앉지요. 그 길섭의 초막은 눈 내린 뒤에 진흙길처럼 질척한 사연을 밤마다 받아 마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민가 연우. 한때 경도라 불리던 한양의 기와지붕들을 내려다보던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보라랫살이 수줍던 시절에는 그는 글방의 서책 냄새를 사랑했고 집안 사랑채를 가득 채우던 검은고 소리를 따라 꿈을 꾸었지요. 그가 쓰다듬던 검은고는 어머니가 첫 돌을 넘기던 아이에게 복을 비느라 건넨 보배였습니다. 자개가 박힌 오동나무의 결은 연분홍 석양을 닮았고 매만질수록 소리가 맑아져서 저물녘마다 사랑채의 작은 물결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 늘 그 결처럼 곧게 뻗지는 않습니다. 사화의 잔불이 집안을 스치고 지나간 뒤 민씨 집안은 세찬 바람에 등잔이 꺼지듯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근거 없이 붙은 누명은 눈폭풍 같아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석가래를 꺾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뺐고 벗들은 침묵을 길게 누렸습니다. 남은 것은 살가운 먼지, 빅마루, 그리고 한 사람. 몸종 연홍. 어린 날 추위를 달래려 도련님의 장막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등을 대고 앉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밥 짓는 김에 젖은 손을 쬐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마치 자신에게 내리는 복처럼 받아 적곤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변치 않은 건 먼발치에서라도 도련님의 등을 잊지 않는 일이었지요. 연모라는 말은 고운 옥기처럼 속에 숨기는 법이라 배웠으니 그녀는 마음을 그어 꿰매듯 바느질 사이로 숨죽여 살았습니다. 도련님 곁이 소인의 하루이옵니다. 그 곁만 잃지 않으면 어두운 밤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그녀에게 검은고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손이 갈라질 때마다 오동나무의 매끈한 결을 쓰다듬으면 마음이 다시 반듯해졌지요. 줄을 고르는 연우의 손끝이 떨릴 때면, 함께 숨을 고르고 소리가 맑아질 때면 뒤뜰 감나무 잎사귀처럼 가만히 기쁨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검은고를 판다는 말은 그녀에게 두 사람의 기억을 베어내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 자존심은 얇고 추위 앞에서 추억은 가볍습니다. 연우는 밤새도록 자개무늬를 쓸다 말다 하며 겨울바람에 목이 마른 사람처럼 짧은 숨을 반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가문을 잃은 남자의 나날과 내일을 사야 하는 이의 초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연홍은 가만히 받아 적듯 눈에 담았습니다. 소리내지 않는 눈물이 가지런히 속눈썹을 적실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키는 것이 사랑인가? 내어놓는 것이 사랑인가?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몰락과 다른 한 사람의 헌신이 맞닿는 지점, 검은고 한 대가 놓인 좁은 마루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끝자락, 세상은 새로움과 낡음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경도라 불린 한양의 대로에는 장사꾼들이 붐볐고 강가에는 물자 나르는 배들이 가득했으며 뒷골목에서는 권세 다툼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짓누르는 쇳덩이처럼 내려앉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민씨 집안은 오랫동안 한양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대문 안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기와지붕이 반짝이는 민씨 대저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랑채에는 글방이 있어 늘 서책 냄새가 풍겼고 안채에는 여인들의 수고로운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대문을 드나드는 관리와 선비들은 한양에서 이름난 이들이었고 문간방에서 묵던 초야 선비들도 저 집안과 연이 닿기를 은밀히 바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부귀는 바람 위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사화, 즉 선비들이 서로를 베어내던 칼날 같은 정치적 격변은 민씨 가문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한낱 소문이, 한 줄의 고변이 세대를 이어온 집안의 뿌리를 단칼에 잘라내는 법이지요. 어느 날 관리들이 몰려와 집안을 수색하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랑채의 서책은 불길 속에 사라졌고 안채의 여인들은 눈물을 감출 새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기와지붕마다 쌓였던 위세는 마치 가을바람에 날린 낙엽처럼 허망하게 흩날려 버렸습니다. 그 한복판에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젊은 도련님 연우뿐이었습니다. 연우는 하루아침에 양반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웃들은 외면했고 벗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빚더미와 추억뿐이었습니다. 한때는 기계 높던 소년이 이제는 굶주림에 손을 떨며 앉아있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를 끝내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바로 몸종 연홍이었습니다. 연홍은 본래 여염집의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빚을 갚으려 몸종으로 팔려왔고 그때부터 민씨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도련님이 글방에서 책을 읽을 때 문 밖에 앉아 따라 글자를 흉내내곤 했지요. 도련님이 검은고 줄을 튕길 때 부엌 뒤편에서 숨죽여 따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언제나 주인의 뒷모습을 좇았고 마음은 늘 한 걸음 뒤에서 자라났습니다. 도련님께서 비록 몰락하셨다 하나 소인은 물러서지 않겠사옵니다. 날마다 뜨는 해가 있듯 다시금 밝을 날이 있으리이다. 그날까지 소인이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연홍 자신의 맹세였습니다. 그녀와 연우를 이어준 것은 어머니가 남겨준 작의 검은고였습니다. 집안이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해도 그 검은고만은 두 사람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과 흩어진 추억, 그리고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연모까지 모두 품은 운명의 상징이었지요. 밤과 새벽의 경계는 숨이 가쁘고 추위는 뼈마디에 납처럼 들러붙었습니다. 연우가 누군가의 꿈자리처럼 얇은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일 때 연홍은 벌써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허리에는 해진 삼백끈을 동였고 손에는 작은 호미 하나, 그리고 질긴 마음 한 줌이 쥐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뒷고개를 넘어 더 깊은 산, 오래전부터 연근 뿌리가 난다 전해오던 골짜기였습니다. 산길은 얼어붙어 딱딱했고 낙엽은 발 아래서 유리처럼 바스러졌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 끝을 흔들며 매서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연홍은 손등이 얼얼해질 만큼 땅을 헤집고 이끼 낀 바위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흙냄새와 뿌리의 숨이 코끝에 와 닿았고 손가락 끝에 힘줄처럼 단단한 감촉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흙 속에 박혀있던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디마다 나이를 헤아릴 수 있는 작은 고리들, 사람 손금처럼 고운 결이 살아있었습니다. 연홍은 두 손을 모아 흙을 털다가 잠깐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삼신께 비오니 오늘만은 도련님 배속이 덜 허전하게 하옵소서. 그녀는 산삼을 조심스레 싸서 품에 넣고 미끄러운 돌길을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을 잃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만은 버텨낼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초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산에서 귀한 뿌리를 캐었사옵니다. 오늘은 속을 뜨겁게 달래드릴 수 있사옵니다. 수고가 많았소. 춥지는 않았소? 추위는 조금이오나 도련님의 눈빛이 도리어 더 차가워 보여 그게 더 서늘하옵니다. 흔한 땔감도 없어 지푸라기 같은 작은 가지들로 가마솥에 작은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산삼을 얇게 저며 대추 몇 알과 함께 끓이는 동안 초마가는 오래 비워둔 집처럼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메마른 공기 속에 달큰한 약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만으로도 배가 조금은 덜 고파지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소반에 앉아 조심스레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함이 내려가자 그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국물보다 더 빨리 식는 법, 그의 손길이 작게 거문고 위를 더듬었습니다. 홍아, 예, 도련님. 저 거문고 오늘 장에 내다 주오. 이틀, 사흘, 아니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값이 나올 것이오. 도련님,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것은 물건이 아니옵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 첫돌지나 건네신 복이자 소인이 버텨온 날들의 끈이옵니다. 끈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소. 자존도 추억도 지금 이 배고픔 앞에서는 헛개비일 뿐이오. 오늘 넘기지 않으면 내일은 더 밑으로 가라앉을 테지. 허나 저 검은 꼬마는 마지막 등불이옵니다. 그것마저 꺼뜨리면 어둠이 두렵소. 어둠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 나는 더 이상 빚쟁이들 눈을 피할 힘도 주린 밤을 꿰맬 핑계도 없소. 제발 팔아주오. 말끝이 날카롭게 부딪히자 방안 공기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로 붙들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리고 선택은 눈물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해야 함을. 명령을 받들겠사옵니다. 허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 소인이 직접 팔지 아니하고 장터의 상인들 앞에서 한 번만 소인을, 아니 저 검은고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는 이가 있다면 제값을 치를 이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시오. 그녀는 검은고를 보자기로 곱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으나 기억이 얹히자 어깨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연우의 시선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터는 겨울 햇살 아래서도 왁자했습니다. 솜 이불을 두른 행상, 말린 생선을 흔드는 상인, 장칼국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람들의 흥정이 얼음장 위로 튀었습니다. 아가씨, 그 보자기 속엔 귀한 물건이 있나 보! 검은고 한 대 팔고자 하옵니다. 한겨울 장의 검은고라. 속을 데우진 못하지만 눈은 즐겁게 하지. 연홍은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작의 무늬가 겨울 해를 받아 조용히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숙여 검은고를 넘어뜨리지 않게 받치고 손끝으로 줄을 맞췄습니다. 첫 소리가 나비처럼 떠오르자 장터의 왁자함이 잠깐 한 박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홍의 손끝이 떨림을 거두며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이어갔고 가난한 공기가 잠시만이라도 곱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 소리. 악기가 내는 게 아니고 사연이 내는구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흰 수염을 반쯤 숨긴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두 손에 굳은 살이 분명한 이 눈빛 깊은 데가 마치 오래 닦은 옥처럼 맑았습니다. 아가, 이 소리는 어느 집의 그늘에서 자랐는고. 몰락한 집안의 작의 검은고이옵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사화를 겪어 모든 것을 잃으셨사옵니다. 소인은 그분의 곁을 지키는 몸종이옵니다. 오늘은 그분의 내일을 사기 위하여 내일을 사려 오늘을 판다. 사람 사는 이치가 늘 그럽디다. 노인은 허리를 조금 굽히고 작의 무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엔 악기를 향한 공경이,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이 검은고가 누구 손에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 얘길 좀 들려주겠소. 사랑채 해질녘 주인 나으리의 손끝에서 바람소리와 섞이듯 울리던 소리였사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 근심이 걸음 한 박자 늦춰지곤 하였지요. 허면 그 주인을 데려오게. 내가 직접 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만날 이가 있구먼. 그 말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굴러가는 운명의 작은 바퀴였습니다. 연홍은 검은고를 다시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빛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곧 모셔오겠사옵니다. 서두를 것 없네. 소리는 도망가지 않으니. 이렇게 하여 팔려나갈 뻔했던 검은고는 잠시 더 머물게 되었고 장터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인연의 끈이 묶였습니다. 굶주림이 몰아붙인 선택이 뜻밖에도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날의 한 걸음이 훗날 큰 물줄기를 바꾸리라는 예감,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홍은 검은고를 품에 안고 초막으로 달렸습니다. 발뒤꿈치에 묻은 눈이 마루에 스며 금세 물자국을 그리며 퍼졌습니다. 도련님, 장에서 노인이 한 분 검은고를 보시고 도련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값부터 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뵙겠다 하시옵니다. 값을 미루고 사람부터 보겠다. 속셈이 있지 않은가. 빚쟁이들의 수작이 그러하였소. 달콤한 말로 끌어들인 뒤 끝내는 헐값을 들이밀지. 그 눈빛이 다루옵니다. 악기를 대하던 손길이 값이 아니라 사연을 어루만지듯 하였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믿어주시옵소서. 의심은 가난의 그림자처럼 늘 먼저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굶주림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연우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뿐이요. 마음이 흔들리면 더 깊이 빠져드는 법이니. 그때 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 눈발을 털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눈빛은 깊었고 옷서픈 검소했으며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실례하오. 장터의 소리 따라 길을 거슬러 왔소이다. 내 귀는 오래되었으나 아깝지 않은 소리는 아직 귀한 법이라. 우리를 찾아온 까닭이 선의뿐이겠소.
헐값으로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빌미를 찾으시오. 헌데 사람을 먼저 보겠다 하셨다지. 소리는 소리 내는 손을 보고 값을 매기는 법이지. 악기만 들여다보고 갑자리를 붙이면 장터 상인이라면 몰라도 소리꾼이라 할 수 없지.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허튼 구석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보자기를 조심히 풀어 검은고의 자개 무늬를 햇빛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잃어버린 벗의 옷깃을 곱게 펴는 듯 공경스러웠습니다. 오동의 결이 곱고 자개의 박이 고르다. 손을 오래 탄 흔적이 있네. 이 소리는 글을 읽는 집에서 더 깊어지는 법이지. 글의 쉼표와 장단이 줄 사이를 오가니 값을 논하러 오셨으면 값을 말하시오. 그 외라면 긴 얘긴 사양하오. 값을 말하지. 다만 돈 대신 세월을 얹어주고 싶소. 소인을 스승 삼아 이 악기에서 새 밥 한 그릇이 나오게 하세. 장터의 한 끼가 아니라 사계절의 끼니가 나오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몰락한 집안의 도련님에게 달콤하기보다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리, 낮아진 눈높이, 허기진 자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굴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스승이라, 내게 가르침을 줄 자는 이미 모두 등을 돌렸소. 오늘의 내 손은 밥을 구걸하는 손일 뿐 글과 소리를 쫓던 손이 아니오. 누구든 내 가난을 타고 내려 은혜라는 빚을 얹으려 하오. 빚은 또 다른 칼이지. 가난이 무서운 것은 사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존을 좀먹기 때문이지. 허나 자존은 밥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네. 손에 기술이 있으면 자존도 스스로 일어난다네. 그 말이 연우의 귀에 박혔으나 바로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허기를 견딘 날들의 응어리는 설득보다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기 마련이지요. 그 검은고 누가 주었는가? 어머니, 어릴 적 복을 빌며 건네셨소. 복은 물건에 깃들지 않고 마음에 깃들지. 헌데 이 악기엔 남의 마음이 두 겹으로 실려 있네. 하나는 어미의 마음, 다른 하나는 저 아씨의 마음이네. 연홍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숨겨온 이름 없는 감정, 그 조용한 불씨가 타인의 입에서 처음 소리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만, 종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는 없소. 그 또한 내 업이오. 도련님, 소인의 마음은 업이 아니옵니다. 그저 사무치게 살아있는 것일 뿐이옵니다. 말은 짧았으나 오래 준비된 칼처럼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노인은 그 틈에 검은고를 연우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곡, 갑도 스승도 내일도 모두 뒤로 미루세. 먼저 오늘의 소리를 들려주게. 자네의 손이 아직 살아있으면 나도 내 세월을 내겠네. 연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일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왼손은 안족을 지나 줄을 눌렀고 오른손은 퉁김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은 한동안 무용지물이었으나 기억은 몸을 떠나지 않는 법이지요. 첫 소리는 모퉁이에 놓아둔 그릇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소리는 길게 숨을 달래며 나왔고 셋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고요한 실로 엮듯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고 연홍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직 있다. 끊어지지 않은 숨이. 소리의 결 사이로 잃어버린 집의 안뜰이 잠깐 펼쳐졌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해가 젖을 때까지 줄을 고르던 소년, 그 곁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조용히 지켜보던 작은 소녀, 겨울이 와도 따뜻하던 어느 해의 저녁. 그러나 환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곡이 끝나자 숨은 거칠어졌고 방 안엔 싸늘한 현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자네 손은 살아있네. 다만 배고픔과 자책이 사는 자리를 넓혀 소리의 집을 어지럽히고 있지. 집을 다시 세우세. 네, 기둥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지. 왜 나인가? 소리가 먼저 나를 불렀지. 장터에서 자네의 소리가 아닌데도 자네의 소리가 들렸네. 저 아씨 손끝에서 자네를 향한 마음이 줄 위에 앉아 있었거든. 그 말은 연우의 허기진 자존을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던 얇은 막을 건드렸습니다. 그 얇은 막은 손바닥에 굳은 살처럼 오래 버티지만 한번 찢어지면 피가 배어나오는 법이지요. 내가 스승을 두면 오늘의 수치가 내일의 힘이 되겠소? 그리 될 걸세. 허나 단서가 있네. 자네가 소리를 내는 까닭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하네. 소리는 듣는 이를 위해 건너가야 하니. 연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물이 맺혔으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걸어온 그림자의 길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서 작고 단단한 기쁨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도련님의 소리가 다시 길을 찾는다. 그때 초막 바깥에서 성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옷자락과 찬 바람이 함께 들이쳤습니다. 빚을 독촉하던 사내들이었습니다. 눈밭을 헤쳐왔는지 장단지에 흙탕물이 묻었고 눈빛은 차갑게 결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이 민도령, 오늘은 숨을 곳도 없나 보지. 장터에 악기 한 대 내놓았다더니 값은 어찌 됐나? 오호, 손님이 계시구먼. 이게 참 보기 드문 구경이요. 빚쟁이 집안의 손님이라. 긴장감이 방의 온도를 급히 낮췄습니다. 연홍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나서 민현우와 사내다이를 가렸습니다. 오늘은 도련님께서 손님을 맡고 계시니 빚 말씀은 내일로 미루어 주시옵소서. 소인, 장에 나가 물건을 마련하여. 미루고 미루다 미련만 남지. 우리가 바보야? 이보게들, 소리는 시비를 멈추게 하는 법일세. 오늘은 이 집에 소리가 들어선다. 빚은 소리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도 늦지 않네. 노인장 입담이 좋구먼. 하긴 우리도 듣는 귀는 있지. 허나 올해는 기다리지 못할 것이야.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오. 또 봅세 민도령. 어둠의 칼날은 오늘은 빠져나갔지만 칼집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는 그대로 문 밖에 서 있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연우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좋소. 오늘 첫 창을 여오. 빚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집안에 기둥을 세우겠소. 좋네. 내 이름은 고재라 하네. 한때 경도의 대궐들의 소리를 바치던 궁중 악공이었지. 세월이 지나 이제는 산과 장터를 떠도는 늙은 소리꾼일 뿐. 허나 기둥 세우는 법은 잊지 않았지. 노인의 이름이 방 안에 앉자 둘러앉은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경도의 바람을 읽던 한 시대의 소리가 이제 몰락한 집의 작은 방에 자리를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지요. 첫째, 줄을 마주 대하는 법. 굶주림이 손끝을 재촉하게 두지 말게. 소리는 서두를수록 멀어지네. 둘째, 숨을 기둥 삼을 것. 숨이 짧으면 소리가 가늘어 찢어진다. 셋째, 듣는 이를 상정할 것. 오늘은 저 아씨를 위해. 소인, 말이옵니까?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 방의 울림통이 되었네.
그릇이 없으면 물은 엎질러지는 법. 훈련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단함이 오히려 연우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줄을 고르는 시간, 숨을 새마는 호흡, 소리의 길을 그리는 마음.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다른 온도를 띠었습니다. 연홍은 소반 가장자리를 잡고 숨을 맞추었습니다. 그 숨이 검은꼬와 얇게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 더. 좋다. 이제 자네의 허기와 수치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는 내일을 쥐게. 둘을 같이 누르면 소리는 한결 깊어진다. 그날의 해는 짧았고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초막의 등잔불은 여러 번 흔들렸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는 빚쟁이의 그림자가 돌담을 넘어 길게 늘어졌고 방 안에서는 늙은 스승의 한마디가 젊은 제자의 손끝에 모양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내 팔지 못한 검은고와 팔 수 없는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장이 한 번 더 선다. 장터에서 몇 사람을 모아 들려주세. 돈을 받지 않아도 좋다. 오늘의 소리는 자네의 것이나 내일의 소리는 세상의 것이어야 하네. 세상에 건네지 않으면 소리는 곧 메마르거든. 명심하겠소. 도련님, 오늘은 따뜻한 죽을 더 데우겠사옵니다. 손끝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 선택은 길을 바꾸었습니다. 굶주림이 몰아붙인 거래는 뜻밖에도 스승과 제자의 맹세가 되었지요. 밤은 깊었으나 초막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손끝에서 울린 소리가 방 안 공기를 다시 메웠고 노인은 묵묵히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스승의 기쁨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어온 다른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고재라 불렀지. 한때 경도 대궐의 뜰에서 임금 앞에 검은고를 바치던 낙공이었지. 헌데 그때 나를 먹여 살린 빚이 있었네. 바로 민씨 가문이었지. 뭐라 하셨소? 사화의 바람이 불기 전 내 아비 민대감께서 내 집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다. 덕분에 내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나는 그 은혜로 궁중에 남아 소리를 이어갈 수 있었지. 허나 바람이 불 때 나는 지키지 못했네. 은혜 입은 집안이 허물어질 때 내 두 손은 제 몸 건사하기 바빴다. 그 빚이 내 등에 남아 지금껏 무겁구나.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잊힌 은혜, 살아남은 자의 빛. 그것은 사라진 집안의 가르마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은혜는 아버지를 향한 빚 갚음이란 말씀이요? 아니네. 나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게 아니라 빚을 새로 짓기 위해 왔네. 은혜는 이미 오래전 빛바랜 종이처럼 닳았지만 자네 손끝은 아직 살아있거든. 소리는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는 길이네. 연우는 말없이 검은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혜와 빛, 소리와 자존이 얽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겁게 그의 가슴을 누른 것은 바로 옆에서 숨죽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련님, 소인의 마음은 결코 은혜가 아니옵니다. 갚으실 것도 짐이라 여길 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도련님 곁에 있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연우의 눈빛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으로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연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림자라 여겼던 헌신이
사실은 한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온 순애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홍아, 나는 몰랐구나.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구나. 네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까닭이 단순한 충심이라 믿고 싶었어. 그래야 내 자존이 덜 상할 터였으니. 자존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소희는 마음을 감추어 싸웁니다. 허나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더이다. 매일 밤 줄 사이에 제 마음을 묶어두어 싸웁니다. 혹여 도련님께 전해질까 하여. 그 소리는 말보다 더 또렷하게 연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겁게 자신을 버티게 한 힘이 바로 이 여인의 조용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단 말이오. 남은 것은 허물 뿐인데. 소희는 받으려 곁에 있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함께 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연우의 굳었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가문, 빚진 삶, 허기진 자존, 그 모든 것 위에 덮인 얇은 한 겹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두 눈으로 마주한 연모였습니다. 좋다. 이제야 자네 손끝이 길을 찾겠구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내일의 소리를 준비하세. 장터의 시비가 아니라 세상 앞에 올릴 곡을. 이리하여 몰락한 도련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지탱해온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늙은 명인은 잃어버린 은혜를 잇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의 작은 방 안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목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경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악회가 섰습니다. 장인과 제자, 박물장수와 선비, 기녀의 가야금과 승려의 목탁까지 뒤섞여 소리가 강물처럼 모였다가 갈라지는 날, 운종가 인근의 넓은 뜰에는 방석이 평평히 깔리고 붉은 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문은 앞서 달렸고 몰락한 민씨 집안 도련님이 새 스승과 함께 나온다는 말이 장터의 장단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뜰의 상석에는 관원들이 앉았고 주변에는 평복을 입은 고위 인사가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인사 중에는 상감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때로 임금은 궁궐 울타리 밖에서 세상의 숨을 듣곤 하지요. 제자 민연우 앞으로.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연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던 것은 이제 마음이 아니라 숨이었고 그 숨마저 고제가 가르친 대로 길게 천천히 다듬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인파의 끝 기둥 그늘 아래 섰습니다. 두 손으로 보자기 끝을 쥐고 처음으로 남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소리가 뜰의 공기를 한 톨씩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그 모인 공기에 결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결 사이로 길을 냈습니다. 공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은 돌아오는 숨, 무너진 집의 먼지, 빚쟁이의 발자국, 그리고 등잔불 옆에서 떨던 한 여인의 손끝이 음과 음 사이로 귀환하는 곡이었습니다. 저음이 마루처럼 받쳐 올리면 고음이 가지처럼 번졌고 다시 저음이 뿌리처럼 깊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짧은 쉼이 놓일 때마다 연홍은 호흡을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뜰에 작은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이 소리의 꼬리를 잡아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장단이 번듯하되 곡의 골격이 범상치 않구나. 저 결은 단련된 자의 것이 아니오. 굶주림을 견딘 자의 결이지. 고제는 제자의 등 뒤에서 눈을 감고 셋, 넷, 다섯 숨의 길이를 손바닥으로 헤아렸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손끝에 오래된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어머니의 손등, 바람난 처마, 그리고 줄 위에 앉던 작은 그림자 하나, 연호웅. 그대의 마음으로. 울림이 뜰의 끝까지 갔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고 장돌뱅이가 외침을 낮추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그제야 바람도 소리를 듣는 듯 조용했습니다. 음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자 연우는 고제의 가르침을 기억해 허기와 수치 그리고 내일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두 마음이 겹치는 곳에서 곡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이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 장학원 늙은 악공 고제의 제자 민연우라 하옵니다. 상성 옆 평복의 사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둘러앉은 이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복장은 평복이나 눈빛과 걸음은 감출 수 없는 법. 사내 곁에 내관이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성상의 전교가 있나이다. 방금의 소리는 가련한 마음을 울리고 꺾인 자존을 일으키니 이에 그 손을 장학원에 들여 백성의 소리를 기르게 하라. 악기는 그 몸의 재주로 울리나 소리는 타인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하시나이다. 말끝이 떨어지자 연우의 눈이 순간 젖었습니다. 고제는 지팡이를 조심히 내려놓고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연홍은 기둥 그늘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고개는 눈물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기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뜰 뒤편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초막을 들이닥쳤던 그 사내. 그 역시 방금의 소리에 눌렸는지 거친 기세가 반 토막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의 전교가 떨어졌으니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설 것이야. 더는 우악스럽게 굴 필요 없지. 소리가 칼을 이기는 날도 있구먼. 그들이 물러서는 자리에 좁고 긴 길이 새로 도로 놓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연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검은 골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전교를 받들어 소인의 손과 숨을 나라의 소리에 바치겠나이다. 허나 이 검은고는 제 것이되 그 울림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의 소리는 한 여인의 마음에서 길을 얻었사옵니다. 그리하면 족하네. 악회는 그 연주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상석의 관원들은 속히 자리를 떴고 사람들은 오래 기억할 한 곡을 가슴에 접어 넣었습니다. 남은 것은 세 사람뿐. 늙은 스승, 젊은 제자, 그리고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여인. 소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라졌지만 울림은 세 사람의 사이로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눈은 녹았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처마를 스쳤습니다. 연우는 장학원의 악생으로 들었고 고제는 다시금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의 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날로 무르익었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오래 잊은 눈물이 한솥 끓었습니다. 전교가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민씨 가문의 누명은 사화의 그늘에서 비롯되었으니 이제는 그 그늘을 걷어내라. 억울함을 벗긴다는 말은 무너진 대문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었지요. 또한 면천의 은전이 함께 내려 한 여인의 신분이 새로 쓰였습니다. 연홍이라 하는 자, 그 마음이 곱고 충성스러우니 면천을 허락하여 연우의 집안에 정실로 드리라 하시나이다. 소인의 자리는 본디 도련님 곁이옵니다. 허나 이제는 그 곁을 떳떳이 걸어가고자 하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세. 내 평생의 배필로. 혼인은 소박했습니다. 붉은 비녀 대신 한 송이 매화가 쪽진 머리에 꽂혔습니다.
상견례 대신 고제의 지팡이가 혼례상 곁을 지켰습니다. 울긋불긋하지 않아도 그날의 색은 사계절을 합친 듯 풍성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사람의 삶은 지키려는 마음과 내어놓는 용기가 번갈아 숨을 쉬며 이어집니다. 연우에게 자조는 허기 앞에서 한 번 꺾였지만 소리 앞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연홍에게 사랑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머물렀으나 때가 오자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제에게 은혜는 빛으로 남았으나 소리로 이어져 누군가의 내일을 세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지위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들숨과 날숨 사이를 지나 내 곁에 머무는 그 한 마음이 검은고의 울림처럼 보이지 않되 오래 남아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번쩍이는 자개가 아니라 그 자개에 비치던 사람의 눈빛입니다. 소리는 악기에서 나지만 음악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니까요. 이 옛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 삶에도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울림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